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했다시피 그림 형제 동화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상과 남성상, 특히 이제 여성상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비추고 있는 이 그림이 이제 그림이 그림 형제라 하니까 좀 웃기죠? 예, 이름이 어쨌든 그림입니다. 이 두 형제입니다. 야콥 그림하고 빌헬름 그림 두 형제인데 모두 은학을 전공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뭐 개구리 왕자나 또 뭐 라푼젤 뭐 여러 그 동화가 이 그림 형제의 동화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형제가 사실은 자신들이 창작한 것도 있지만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것을 이제 자기들이 수집해서 집대성 동화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주로 민요와 민담집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게 이제 동화가 됐는데, 특히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 그죠?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옛날 이야기, 이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우리한테는 그림 동화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카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처음에는 그림 형제가 공무원이 될 생각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마르크부르크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르크부르크에서 이 그림 형제가 민간에서 전승되어 온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더 갖게 되는 바람에 이후에 문학 연구의 길을 가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텍스트에는 일단 여러분 보시면 여기 나오죠? 그림 동화에 나타나는 여성상과 남성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림 형제 동화가 전체가 211편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니고 일반 독자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는 동화는 이 중에 이제 뭐 전부는 아니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전체 내용은 어쨌든 이렇게 211편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림 동화 중에서 우리가 들어봄직한 좀 그런 동화를 몇 개 꼽아보면은 개구리 왕자, 우리 보통 개구리 왕자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제목은 개구리 왕 혹은 철의 하인리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림 형제가 독일 사람인데 독일어거든요. Der Froschkönig und der eiserne Heinrich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뭐 마리아의 아이 백설공주, 이 가장 유명하죠. 백설공주 슈네 비트헨, 독일어로 슈네 하면 눈이거든요. 백설공주가 이제 또 유명하고, 그 다음에 찔레꽃 도른 레쉔, 그 다음에 제투성이 아셴푸테, 이게 우리는 신데렐라 공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원래 제목이 제투성입니다. 뭐 이렇게 뭐 빨간 모자도 여러분 잘 알죠? 로트캐프 빨간 모자,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실 거고, 라푼젤 헐리우드에서 영화가 됐잖아요. 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경우 그림 동화 중에서는 백설공주, 그 다음에 이제 제투성이, 이게 이제 원래 신데렐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헨젤과 그레텔, 황금거위, 개구리왕, 빨간 모자, 찔레꽃, 이런 게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림 동화입니다. 어릴 때는 저도 이게 외국 동화인지 모르고 그냥 들었는데 지금 이제 뒤에 커서 알게 됐죠. 그래서 이런 그림 동화의 어떤 선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유명세나 선호도는 뭐 독일이든 한국이든 비슷합니다. 왜? 인간의 정서가 뭐 다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뭐 황금거위 이런 데서는 남성이 주인공이죠. 헨젤과 그레텔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주인공이고, 그 외에 보면 모두 여성이 주인공인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림 동화의 주인공 대부분이 10살에서 15살 정도의 어린 소녀가 많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뭐 그렇다고 해서 소녀라고 하기는 그렇고 여성이라고 어쨌든 말을 할 수 있겠고, 남성이 주인공인 경우는 아까 211편 중에서 한 84편 정도고, 여성이 주인공인 경우가 46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동화는 여성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주인공인 경우도 한 7편 됩니다. 그 외의 경우가 한 60편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한 211편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림 동화 중에서 남성이 주인공인 경우가 여성의 주인공인 경우보다 훨씬 더 많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림 동화의 주인공은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수업 동영상에서는 그림 동화와 여성과의 관계를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거고, 또 이 그림 동화에 나타나는 여성상과 남성상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볼 건데, 아무래도 여성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형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름이 이제 야콥 그림, 빌헬름 그림, 칼 그림, 페르디난트 그림, 루드비히 에밀 그림, 이렇게 원래는 5형제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저도 386세대인데 이제 지금은 586이죠. 그때는 그보다 전에는 더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다산다사. 예전에는 어릴 때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홍역이든 무슨 하여튼 예전에는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낳지 않으면은 죽어버리면 이제 자식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또 노동력, 전부 농사 짓는 시절이니까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식들을 또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뭐 불임이나 빔 이런 것도 별로 발달이 안 됐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많이 낳았는데,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5형제였는데, 야콥 그림과 빌헬름 그림은 1살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과 페르디난트 그림은 다 어려서 죽었어요. 우리 예상대로 다산다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기 때문에 많이 났죠. 또 루드비히 그림은 화가로 이제 오히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학사에서 일반적으로 그림 형제다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형제는 야콥 그림과 빌헬름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다 오래 못 살았죠. 그래서 아버지가 필립 그림인데 이 사람이 44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50 지금 4인데 한국 나이로 45살에 죽었다면 참 얼마 못 살았죠. 고생만 하다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죠? 노동에 시달리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야콥의 나이가 11살이었고 빌헬름은 10살이었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그래서 40살의 아내와 5자녀를 두고 그림 형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들의 생활을 도와준 사람이 이제 이모입니다. 이모인 헬리테 찜머라는 이모 여자입니다. 그죠? 이모니까. 그래서 이 이모가 두 형제를 기숙사에 맡기고 경제적 뒷바라지를 해주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림 형제 어머니도 그림 형제가 22살, 23살 되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들 형제를 도와주던 이 이모마저도 야콥 그림이 30살 되었을 때 또 돌아가셨어요. 예전엔 진짜 일찍 돌아갔습니다. 전부 다, 그죠? 고생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20살 정도 30살 정도 돼서 이모가 돌아가셨으니까 30살 정도면 이제 자기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나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모마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이 형제를 돌본 것은 막내 여동생인 로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 돌본다는 것은 꼭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여자가 이제 예전에는 남자 여자 일하는 게 좀 구분돼 가지고 바깥 일, 안 일 이렇게, 그죠? 뭐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 이 막내 동생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로테가 이제 결혼하고 떠나버리니까 이 형제가 이제는 자기들을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여자는 주변에 남은 사람이 별로 없죠.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보면은 여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한 말이 있죠. 우리들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은 결혼 후 우리를 떠나갔다. 그래서 세 형제, 이제 야콥 빌헬름 그림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화가가 되는 루드비히, 그죠? 그림은 이제
다시 반대학생 같은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야 됐다. 이제 뭐 자기가 스스로 자취생활 하듯이, 그죠? 이렇게 이제 막 생활을 이제 하게 됐단 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자의 손길이 있느냐 없느냐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예전엔 그랬어요. 요즘에는 뭐 남자들도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죠. 저도 결혼하고 나서 뭐 설거지도 하고 또 요리도 하고, 물론 집에 집사람이 있을 때는 하지만 집사람도 일을 하니까 없을 때 제가 방학 때는 제가 그래도 시간이 되니까, 이제 제가 애가 3명인데 방학 때는 제가 이제 힘도 늦둥이 됐어요. 나이 차이가 위에 누나 둘이하고 한 10살 차이 나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그래서 방학 때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 레시피 같은 거 다운받아가 이제 가끔씩 요리해가지고, 요즘 재료 뭐 마트에 가면 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가 애들이 실험 대상이죠. 사실은 제가 뭐 해본 그 경험도 없고 이제 시도를 해보는데 맛이 어떤지는 이제 그날의 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 먹고, 저도 요리도 하고 한 번씩 그래 합니다. 뭐 자주는 안 하더라도. 요즘에는 남자들도 이제 뭐 남녀 차별이 없죠. 뭐 딱 그 남자가 해야 될 여자의 구분이 점차 없어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막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주변에 없으니까 이제 로테가 결혼한 다음에는 이 형제들이 스스로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빌헬름 그림이 39살 되었을 때 결혼을 합니다. 다른 여성과, 뭐 도르첸 빌트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면서, 그때야 다시 여성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같은 형제니까 같이 살면서 이제 그 뭐 제수씨든 형수든 그 여자가 어쨌든 한 분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겠죠. 그 밑에 각주를 이래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림 형제가 동화를 수집하여 편찬할 무렵 그들은 30세 전후의 청년으로 두 형제 모두 독신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나이면은 완전히 노총각인 겁니다. 열몇 살 때 결혼을 하고 이럴 시기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빌헬름 그림이 39이 되어서 도르첸과 결혼했고, 형인 야콥 그림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빌헬름 그림 독신으로 살았지만 빌헬름 그림 가족과 함께 살은 건데, 빌헬름 그림이 이렇게 늦은 결혼을 한 것과 또 야콥 그림이 평생 독신으로 지낸 것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시대의 생활상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30에서 70세 사이 사람들 중에서 남자는 23%, 여자는 32%가 독신이었답니다. 평균 연령이 30, 뭐 30.3세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남성은 뭐 34.6세 이렇게 늦게 되는 것이 그 당시에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결혼할 상황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래서 빌헬름 그림은 그 당시 이런 만원인 추세를 보더라도 고려해도 어쨌든 늦게 결혼한 건데, 그 당시 여성의 3분의 1, 남성의 4분의 1이 독신으로 생을 마셨답니다. 지금과는 좀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죠. 그래서 막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독일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독일도 그 뭡니까 동거가 많아요. 독일이. 왜냐하면 이제 결혼하면은 만약에 살다가 안 맞아서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 쪽이 경제적으로 거의 파탄 상태가 된답니다. 뭐 위자료나 양육비. 그래서 그걸 겁을 내서 결혼을 잘 안 하고 동거하다가 완전히 이 사람과 평생 해야 되겠다 하면 또 결혼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 계속 동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헤어질 때 아무런 제약 없이 뭐 위자료 양육비 이런 제한 없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동거를 한답니다. 모르겠어. 우리도 앞으로 또 그래 될지. 이제 그렇게 되면 뭐 결혼식 가서 축의금 내고 하는 일도 안 생기겠네요. 근데 축의금 받은 게 있으니까 또 줘야 되고, 축의금 자기가 냈기 때문에 또 받고 싶고, 이게 사람 심리인데,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 형제가 이 그림 형제가 동화를 초판에서
제7판까지 7번이나 이제 발간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 동화를 브렌타노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르님과 결혼한 그 베티나 폰 아르님이라는 이 여동생에게 바쳤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다도 그림 형제와 이 여성과의 관계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림 형제가 처음으로 동화를 수집할 당시에 이들이 모두 20살 전후 나이가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주변에 있는 여성들은 보면 전부 뭐 과부였던 어머니, 아니면 결혼 아직 안 하고 있는 미혼인 여동생 로테, 또 역시 미혼이었던 이모, 전부 독신 여성밖에 없었어요. 과부 아니면 독신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독신으로 있던 이 그림 형제들에게 있어 그들 나름의 이상적인 여성상이 또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림 형제가 그 당시에 이제 뭐 브렌타노나 호프만 이런 유명한 낭만주의 작가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처럼 이제 직접 동화를 집필했더라면 그림 형제의 동화를 연구할 때 이들 주변의 여성에 관한 연구에 큰 비중을 두었을 텐데, 불행하게도 그림 형제는 대부분의 동화를 다른 사람을 통해 수집했을 뿐입니다. 직접 자기들이 쓴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을 수집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 동화 중에서 유일하게 빌헬름 그림이 직접 쓴 게 이제 슈네 바이센과 로젠 로트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슈네 바이센과 로젠 로트.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나오면 제가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거고, 이걸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수집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그림 형제, 특히 빌헬름 그림의 생각이나 어떤 취향이 숨김없이 나타나는 동화가 방금 말했던 이 슈네 바이센과 로젠 로트입니다. 그래서 이 동화에서 보면은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데리고 외딴 곳에서 살아가는 어머니를 만납니다. 이 동화 속에서. 그래서 이 세 여인 중에서 아무도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지만 이들 세 모녀는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그 내용이 이제 자기 생활하고도 관계가 있죠. 주변의 여성들이 전부 이모나 어머니고 여동생이니까죠.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들은 그렇듯 신앙심이 깊고 그렇듯 건면하고 끈기 있었다. 그렇듯 해도 이제 이게 아주 이 말입니다. 아주 신앙심이 깊고 아주 건면하고 끈기가 있었다. 슈네 바이센은 어머니 곁에서 살림살이를 돕거나 할 일이 없으면 어머니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두 아이들은 함께 외출할 때면 항상 두 손을 잡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빌헬름 그림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뒤에 조금 더 볼까요? 빌헬름 그림의 생각이 드러나는 내용이니까. 눈송이가 내리는 저녁이면 어머니가 슈네바이세나 가서 문을 잠그거라 이렇게 말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부뚜막에 앉았다. 어머니는 안경을 꺼내고 커다란 책을 꺼내어 읽어주었으며 두 소녀들은 그것을 들었고 그리고 배를 짰다. 그들 옆바닥에는 어린 양이 한 마리 누워 있었으며 그들 뒤 막대기 위에는 한 마리의 하얀 비둘기가 앉아서 날개 밑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아주 평화로운 예전에 그 어떤 자기 마을 속의 어떤 분위기, 그죠?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은 정말 그 동화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 동화에서 주인공은 여성이라고 하지만 전부 성인이 아니라 모두 미성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들은 신앙심이 깊고 또 보면 부지런하고 자매끼리 우애가 돈독하고 모녀 간의 사랑도 지극하고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요리나 바느질 등 가사의 전반에 걸쳐서 모든 일을 이제 여자들이 도맡아 하죠.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집에 위에 딸들 둘 다 고등학생들, 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뚱인 동생도 전혀 돌보지 않고 자기들밖에 몰라요. 요즘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뭐 예전에 먼 살 때 이렇게 해서 형제간에 우애도 깊고 서로 그렇죠. 이렇지 요즘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전부 이해다산적이고 좀 그런 경향이 많죠. 형제도 안 많고 자기 혼자인 경우도 많죠. 애 하나밖에 안 낳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시대적 상황과 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심이나 근면, 질서, 순수함, 겸허 이런 게 그 당시 이제 이 여성들의 특성인데, 우리 현대 독자들이 이렇게 착하고 살림 잘하는 천사 같은 정말 그런 소녀들을 보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상당히 좀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 비평가가 한 말이 밑에 있어요. 볼까요? 여기에 하인츠 렐레케라는 비평가가 한 말인데, 이것은 그 시대의 취향이다. 그리고 동시에 빌헬름 그림의 이상적인 생각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이 빌헬름 그림이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와 연관된 특징들은 그림 전집에서 여성과 가정적인 것의 개념에 맞는 것일 것이다. 이 생각은 19세기에는 그나마 성공을 거두었을지는 몰라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체적으로 불쾌하고 여하튼 역사적으로만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현대사에서는 이런 여성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화 속의 여성상은 바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빌헬름 그림 형제 내지는 그림 형제의 어떤 이상적인 여성상이다. 그 외에 그림 형제가 모은 어떠한 동화에서도 이런 유형의 여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적인 여성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혼이 더 늦게 됐겠죠. 이런 여성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 형제가 모은 직대성한 이 이야기에 여성 기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기고자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자, 제가 이제 잠깐 옷을 걸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림 형제가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직접 만든 게 아니고 여성 기고자들, 남성은 거의 없어요. 여성 기고자들이 많은데, 이 그림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들이 대부분 젊고 교양 있는 그 카셀 시민의 딸들,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카셀 지역의 딸들이었고, 또 독신이 많았답니다. 결혼 안 한 독신들. 그리고 이들은 결혼한 후에도, 이 독신이었던 여자들이 결혼한 후에도 그림 형제에게 후에는 안 들려줬네. 결혼하기 전에만, 그죠? 결혼 후에는 이야기를 전혀 해주지 않았답니다. 아쉽네요. 아무래도 결혼한 후에는 가정생활에 또 충실해야 되고, 남편이 이제 눈 밖에 나가면 그 당시에는 좀 그러니까 다른 남자 집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 집에 찾아가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하니까 결혼한 후에는 이제 전해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야콥 그림은 후에 이제 거의 사돈이 된 그레첸 빌트에 대해서 자기 형제, 결혼한 형제죠. 형제 이제 부인이니까. 그레첸 빌트에 대해서, 그레첸은 결혼식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으며 남편 이외에는 상관하지 않았고, 제 말 맞죠? 남편한테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남편한테 충실했죠. 남편 이외에는 상관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여자들처럼 글을 잘 못 쓰는 오류를 범할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주는 거는 괜찮은데 글로 쓰는 거는 예전의 여자들은 학교에 안 다니고 문자를 배우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이런 게 자기는 좀 창피하다 이 말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랬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전해준 얘기를 전해준 여자들 중에 뭐 마리 하센플룩, 프리드리 만넬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결혼한 후에는 두 번 다시 그림 형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그림 형제가 동화를 수집하기 시작하면 초창기에 열렬한 이 이야기 기고자들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답니다. 형제 중에 이제 빌헬름의 아내 도르첸 빌트 역시 결혼 전에 이들 형제에게 이야기를 전해준 기고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결혼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동화의 이야기를 기고한 사람들이 비교적 젊고 결혼하지도 않았고 또 막 한 중산층쯤 되는 미혼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 이게 이제 그림 형제 동화에서의 여성상과도 사실은 연관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림 동화에서 나타나는 여성상은 이런 여성상과 사실은 동일시 될 수 있는 그 당시 중산층 가정의 딸들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형제에게 동화를 전해준 대부분이 아까 말했다시피 그 카셀 지역의 중산층 딸들이었지만 이야기 기고자 중에 물론 두 사람이 예외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피만이라는 여사입니다. 결혼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크라우제라는 기병 상사, 이제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피만 여사는 여관집 딸입니다. 딸인데 재단사의 아내였고 그림 형제에게 이야기 들려줄 때 60살이었답니다. 상당히 나이가 많았죠. 그 당시로 치면. 요즘엔 60살 되면 이제 경동당 가도 자리가 없어요. 60살 되면 오지 말아요. 한 70대야 경동당 가서 이제 뭐 행세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군인이었던 크라우제, 이 기병상사인 크라우제는 가난했습니다. 역시 가난한 군인이고 이 피만 여사보다는 5살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피만 여사는 이 그림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대가로 차를 보통 한 잔 대접받았다고 하고 또 이 크라우제 기병상사는 입다가 버리는 낡은 바지 정도를 받았답니다. 이야기를 들려준 대가로. 그 당시에 뭐 큰 돈이 있겠습니까? 이런 정도죠. 그래서 피만 여사에 의해서 모아진 약 30편 중에서 마녀가 나오지 않는 동안은 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피만 여사가 들려준 한 30편 중에 반이 거의 마녀가 나온답니다. 나이든 부인이 아무래도 옛날 그 마녀 이야기 이런 걸 많이 들려줬겠죠. 그 나머지 이제 이 여사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 15편 중에 6편은 여성이 주인공이고 9편이 이제 남성 주인공의 파트너로 여자가 나오는데 이 군인이었던 크라우제 씨에 의해서 수집된 이야기가 6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3편에서 보면 여성들이 나쁜 역할을 한답니다. 아무래도 남성적 시각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나머지 3작품에서는 또 여성이 등장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마 이 군인이었던 크라우제 같은 경우는 여성에 대해서 좀 나쁜 경험이 있었던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성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했던지 막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성에 대해서 좀 그런 인식이 있었고 피만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 여사의 삶이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사가 전해준 이야기 속의 여주인공들이 보면 전부 힘들게 생활해야만 했던 힘든 삶을 살았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거위 소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 원래 제목은 제투성이죠. 또 아버지에 의해 손이 잘린 소녀, 뭐 이런 얘기들이 이 피만 여사가 들려준 얘기. 이 중에서 거위 소녀하고 제투성이, 우리 신데렐라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게 피만 여사에 의해서 전래된 동화랍니다. 그래서 이 피만 여사가 전해준 동화 속 여성은 단순히 남성의 파트너든지 아니면 희생물, 남성에 의한 희생물이고 또 고양이나 두꺼비나 어떤 꽃에서 변신하거나 자신을 피가 나도록 찌른 고슴도치와 결혼을 했다든지 뭐 이런 여성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성 주인공이
어떤 인물이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가 누구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냐 하는 사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만 여사와 크라우제 상사가 이제 전해준 얘기들은 그림 동화에서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와는 독자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야기의 기고자가 카셀 중산층 가문에 결혼하지 않은 딸들인 경우, 그리고 재단사의 아내로 힘든 삶을 산 이 중년을 넘은 비만 여사가 해주는 이야기의 여주인공, 이거는 각각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살아온 삶이 다르고 생각도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전해준 기고자들에 따라서 이야기의 특징이 이제 각각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 동화 중에서 우리가 많이 알려진 이제 여성상을 몇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눴는데, 그림 동화의 여성상을 우리가 특징을 보면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은, 지금 첫 번째는 순종형을 뽑았는데, 보통 여자들이 순종형이 많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뭐 희생형도 나오고 또 순결형도 나오고 자립형도 나오고 이렇게 4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누는데, 먼저 그림 동화의 여성상이 순종형으로 봅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 형제 동화 여성상은 현대 여성상하고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릴 적 동화를 들은 우리 지금은 많이 여러분들 컸겠지만 왕자병, 공주병 좀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죠.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치열한 경쟁사회인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동화 속 자기가 원하는 인물상이 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결혼이든 뭐든 사회생활이든, 그죠? 자, 그림 동화 여성상에서 먼저 순종형을 그럼 봅시다.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찔레꽃인데, 이 사실은 찔레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동화입니까? 잠자는 숲속의 공주입니다. 이게 찔레꽃입니다. 원제목이. 예? 찔레꽃 하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죠? 이런 동화 찔레꽃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전래 동화 같은데, 이런 생각 제목만 들으면,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렇구나, 유명한 동화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화의 여주인공인 공주는 15살의 나이에 호기심에 끌려서 탑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물레 찔려서 이제 잠들게 되는데, 이 얘기가 지금 우리가 줄거리 이렇게 보면 또 그러니까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인데 이 내용이 잠깐만요. 이게 또 선전을 시절 꼬마 초코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자, 이걸 한번 봅시다. 먼 옛날 아름답고 평화로운 어느 나라에 어여쁜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공주님의 탄생이 너무나도 기뻤던 왕과 왕비는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었죠. 사랑스러운 아기 공주님,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세요. 깜찍한 아기 공주님, 착하고 아름답게 자라세요. 모두 축하를 해주죠. 귀여운 아기 공주님, 똑똑하고 밝게 자라세요. 그런데 이제 초대받지 못한 자, 마녀가 나오죠. 아니, 지금 나만 쏙 빼놓고 그렇죠. 파티를 하는 거야? 감히 이 위대한 숲속의 마녀님을 초대하지 않다니! 아하! 이 꼬맹이가 바로 새로 태어난 아기 공주로군. 그럼 나도 축복을 하나 내려줄까? 사랑스럽고 깜찍하고 귀여운 아기 공주님,
요정들의 축복을 받아 예쁘게 자라겠지만 안타깝게도 18살이 되면 날카로운 쇠바늘에 찔려 죽음에 이를 거란다. 그럼 이만 안녕. 항상 이렇게 초대받지 못한 어떡해? 마녀의 저주라니. 심술을 부리죠. 어여쁜 아기 공주님, 제가 마녀의 저주를 풀 수는 없지만 조금 바꿀 수는 있답니다. 마녀의 말대로 18살이 되면 쇠바늘에 찔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죽지는 않고 대신 깊은 잠에 빠질 거예요. 아, 그리고 걱정 말아요. 진정한 사랑의 입맞춤이 있으면 깨어나게 될 거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요정이 마녀의 저주를 바꿨지만 왕과 왕비는 공주가 쇠바늘에 찔려 영원한 잠에 빠질까 걱정이 됐어요. 여봐라. 지금 당장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쇠바늘을 갖다 버리거라. 그리고 절대 공주를 궁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해요. 밖으로 나갔다가 쇠바늘에 찔리면 큰일이라고요. 그렇게 왕과 왕비의 보호 속에 자라난 아기 공주는 어느덧 훌쩍 자라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어요. 하지만 궁궐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했던 공주는 방 안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 공부를 하는 것보다 말을 타거나 무예를 익히며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했죠. 공주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제가 가르쳐드릴 것도 없겠어요. 이 나라 안에서 활쏘기와 말 타는 솜씨는 공주님이 단연 최고입니다. 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 이렇게 궁궐 안에만 있는데 궁궐 밖엔 드넓은 초원도 있고 하늘만큼 파란 바다도 있다는데 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궁궐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것만 같아요. 네, 이렇게 심심하다가 어제와 같은 오늘 매일 똑같아. 조금 뭐야 누구도 잡을 수 없어. 꼭 무섭지 않아. 더 이상 더 큰 세상으로. 무섭지 않아. 더 이상. 자, 이게 또 잠깐 영상이 좀 멈췄어요. 몰랑 팩트 파티하우스. 유튜브 선전이 요즘 많아요. 그래, 이렇게 평생 궁궐에 갇혀 있을 순 없어. 나도 내일이면 18살이니까 이제 다 컸다고. 궁궐 밖으로 나가서 내 인생을 찾을 거야. 쉿, 조용해 럭키. 너도 궁궐 밖이 궁금하지? 자, 우리 함께 자유를 찾으러 떠나자. 뒤늦게 공주가 도망친 사실을 안 병사들이 그 뒤를 쫓았지만 공주의 말타기 실력은 따라잡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공주는 쉼없이 달리고 달렸어요. 오, 럭키, 수고했어. 우리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깊은 숲속이니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거야. 저리 가! 저리 가! 큰일이다. 내가 도와줘야겠어.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신가요? 살았다.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뭘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깊은 숲속에 혼자 계시게 된 거예요? 실은 전 이웃나라의 왕자인데 사냥을 나왔다가 이쪽 숲은 처음이라 길을 잃었어요. 갑자기 곰까지 나타나서 저도 모르게 더 깊이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랬군요. 아, 그럼 제가 숲 입구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방금 그쪽 방향에서 왔거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이 얘기가 맞습니까? 좀 변형시킨 얘기 같기도 하고. 그나저나 아까는 정말 멋졌어요. 어떻게 활솜씨가 그렇게 좋으신 거죠? 사실 전 이 숲 너머에 있는 나라의 공주랍니다. 마녀의 저주 때문에 지금까지 궁궐에만 갇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궁 안에서 활 쏘고 말 타는 것밖엔 할 게 없었죠. 저주요? 네, 쇠바늘에 찔리면 영원히 잠들게 된대요. 하지만 전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용기를 갖고 스스로를 믿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거든요. 전 누구보다 강하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느덧 깊은 밤이 돼버렸어요. 이걸 어쩌죠? 아무래도 같은 곳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분명히 이쪽 방향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궁궐 밖에 오래 있었던 적이 없어서 헷갈리네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에서 환한 불빛의 오두막이 보였어요. 아이고, 이런 깊은 숲속에 무슨 일이야? 어서 들어와요, 들어와. 밤 공기가 차다오.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이고, 이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해? 아가씨, 혹시 이 쇠바늘 귀에 실을 꿰어줄 수 있을까? 네? 쇠바늘이요? 이걸 어쩌지? 쇠바늘에 찔리면 큰일인데. 아이고, 아가씨, 내가 잘 안 보여서 그래. 실 하나만 꿰어달래도? 원작과 조금 다르네요. 아니 이게 무슨... 그죠? 공주님, 약간 괜찮으세요? 변형시킨, 공주님, 눈을 떠보세요. 어리석은 것 같으니라고. 넌 이제 영원히 잠에서 깨어날 수 없을 거다. 공주님! 용이 공주를 데리고 날아가 버리자 왕자는 망연자실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공주의 말이 떠올랐죠.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용기를 갖고 스스로를 믿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순 없어. 이번엔 내가 공주님을 구해내겠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덤비느냐? 모두 통고이로 만들어주마! 난 겁나지 않아. 용기를 갖고 스스로를 믿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네요. 이게 원작하고 조금 변형시킨 것 같습니다. 봅시다. 부부는 늦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게 원작 내용 아이가 같은데. 하나 있었으면. 임금님과 왕비는 왕비님 이제 초대받지 기쁜 소식을 못한 전하러 왔습니다. 마녀가 임금님은 기뻐 잔치에서 이건 개구리 얘기고. 황금적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친척들과 신하들, 학자들, 이 나라에 사는 요정은 모두 13. 이거는 이제 개구리 거고. 잠자는 숲속에 이게 조금 원작하고 조금 달라서 일단 됐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변형을 좀 시킨 것 같아요. 이 순종에 나오는 게 원래 보면은 이게 이제 탑에 올라가서 이 공주가 15살 때 호기심 때문에 탑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물레 찔려서 잠을 자게 되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초대받지 못했던 마녀 있죠? 예언대로 마법에 걸려서 100년 동안 잠을 자다가 이제 공주의 미모에 반한 왕자가 기스해서 이 긴 잠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략적인 줄거리인데, 어쨌든 막 이렇게 이제
그 잠자다가 왕자의 키스에 의해서 깨어난다는 이 설정이 순종형에 들어간다는 거죠. 잠을 깬 공주가 그 왕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공주 자신의 어떤 자의에 의한 능동적인 결정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자기의 그 생명을 구해준 왕자 아닙니까? 계속 자고 있었을 테니까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순종형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설공주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자기를 구해준 남성, 즉 생명의 연인인 이 왕자를 남편으로 배우자로 받아들이죠. 이런 걸 보면 이제 여기서 여성의 역할은 결국 미모밖에 부각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우리 페미니즘 있던 여성 해방적 시각에서 보면 이 남성이 여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오직 예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주병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읽었던 동화 중에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여성을 남성에 대해 순종하게 만드는 어떤 순종형, 내지는 또 뭐 좀 심하면 공주병,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빨간 모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빨간 모자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원작하고 다르면 안 되는데, 그죠? 자, 백설공주는 제가 막 생략하고 빨간 모자 동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작은 소녀가 살았어요. 봅시다. 그 소녀는 항상 빨간 망토를 입었지요. 그래서 모두들 그녀를 빨간 망토 소녀라고 불렀어요. 얘야, 네, 엄마? 할머니가 편찮으시니까 엄마가 구운 쿠키와 숲에서 따온 신선한 허브를 가져다 드리지 않을래? 네, 그럴게요. 항상 빨간 망토를 입는 그 소녀는 할머니 댁으로 출발했답니다. 그래서 빨간 모자라서요. 빨간 망토라고도 토끼 합니다. 숲길을 떠나지 말아라 얘야. 그녀가 출발할 때 엄마가 말씀한 토끼숲이라고 부르는 걸까? 그 길에서 한 번도 토끼를 본 적이 없는데. 빨간 망토 소녀는 꽃으로 가득 찬 길에 들어섰지요. 선전을 많이 해, 유튜브는. 그죠? 또 선전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빨간 모자라고도 하지만 빨간 망토라고도 합니다. 이 꽃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께 꽃을 갖다 드려야겠어.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빨간 망토 소녀는 할머니께 드릴 꽃을 꺾는 동안 가던 길에서 멀어져 버렸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때 그녀는 덤불 속에서 뭔가가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갑자기 덩치 큰 나쁜 늑대가 그녀 앞에 나타났어요. 빨간 망토 소녀는 코앞에서 늑대를 만나자 무서웠어요. 그녀는 들고 있던 바구니를 떨어뜨렸고 그 늑대는 그녀를 향해 점프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떨어뜨린 쿠키를 모아서 빨간 망토 소녀에게 그것을 돌려주었어요. 빨간 망토 소녀는 늑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너무 놀랐어요. 고마워요. 너는 어딜 가고 있는 거니? 저희 할머니 댁이요. 이 숲 끝에 있는 노란색 집이에요. 할머니가 편찮으시거든요. 쿠키랑 신선한 허브도 가져다 드리려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도 모두 저를 빨간 망토 소녀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세요. 내가 앞장설 테니 할머니를 위해 음. 계속 그 아름다운 꽃을 꺾으려무나. 늑대가 이제 바로 그때 그는 사냥꾼이 총을 쏘며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고 할머니까지. 최대한 빠르게 도망쳤어요. 빨간 망토 소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닫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그 사냥꾼은 그녀에게 다가왔지요. 얘야, 여기서 혼자 뭐하고 있니? 여기는 무척 위험한 곳이야. 나는 오랫동안 사냥해온 덩치 크고 나쁜 늑대를 찾고 있단다. 빨간 망토 소녀는 토끼 숲을 떠나지 말라는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무척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늑대를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
글쎄요. 저는 숲속에 있는 편찮으신 할머니 댁으로 쿠키를 갖고 가고 있었는데 지름길로 빠르게 할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늑대가 먼저 도착했죠. 그는 문을 두드렸지요. 할머니는 안에서 소리 질렀어요. 누구세요? 목소리를 바꾼 그 늑대는 저의 할머니 빨간 망토 소녀예요. 쿠키와 숲에서 따온 신선한 허브를 가져왔어요. 그 늑대는 능글맞게 웃으며 문 안으로 들어섰지요. 또 광고입니다. 자, 광고로 먹고 사니까 뭐 할 수 없죠. 뭐. 잠시 후 빨간 망토 소녀와 그 사냥꾼은 할머니 댁에 도착했답니다. 그 사냥꾼은 오던 길로 되돌아갔어요. 빨간 망토 소녀는 노크를 했지요. 그녀의 할머니는 안에서 소리쳤어요. 늑대겠죠.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빨간 망토 소녀요. 왜냐하면 할머니 목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렸거든요. 그러나 곧 편찮으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요. 할머니가 너무 편찮으셔서 그런 걸 거야. 빨간 망토 소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바로 그 늑대가 할머니의 안경과 모자를 쓰고 전혀 할머니 같지 않죠.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는 빨간 망토 소녀가 그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가리개로 덮어서 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얘야, 음식을 가져다 주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썼어요. 잠깐 지나가서 할머니가 왠지 달라 보였기 시간 때문에 관계상 제가 조금씩 할머니, 근데요. 팔이 왜 이렇게 길어요? 너를 잘 안기 위해서지. 귀는 왜 그렇게 커요? 네 말을 더 잘 듣기 위해서란다. 때를 피해 뛰었지요. 도와주세요! 그 도와주세요! 사냥꾼은 빨간 망토 소녀의 비명을 들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집으로 뛰어들어간 사냥꾼은 즉시 늑대를 잡았답니다. 내가 드디어 널 잡았구나. 이제 너는 잡혔어. 그 사냥꾼은 늑대의 배를 갈라 할머니를 구조해냈어요.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냥꾼 아저씨. 천만에. 하지만 약속하렴. 절대 엄마와 약속한 걸 잊지 않겠노라고 말이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이 빨간 모자도 역시 수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백설공주에서처럼 백설공주도 그 유리관 속에서 그 왕자가 나타날 때까지, 자기를 구원해주는 왕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기다렸죠. 오직 빨간 모자도 역시 늑대의 뱃속에서 구원자가 나타날 때까지 역시 기다립니다. 방금 이제 이 동화도 약간 변형을 시켰는데, 빨간 모자 같은 경우도 늑대 뱃속에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구원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죠? 이렇게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기다리는 일밖에 없다는 거. 이것도 순종형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외에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신데렐라 공주 이야기 아닙니까? 이 신데렐라 공주 이야기도 제가 이제 먼저 이게 또 변형됐을지 몰라서 들으기 좀 겁나네요. 여기서도 보면 이 제투성이가 신데렐라란 말이 결국 제투성이란 말이거든요. 이 신데렐라를 구원해 줄 왕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여성적인 역할 행동이 이런 어떤 소극적인 아름다움에만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 수동적이기를 이제 이 동화 속에서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빨간 모자에서 그런 어머니 말이 나왔지만 옆길을 보지 않는 게 좋다라든지 뭐 모험을 좋아하지 말아라. 또 또 운이 좋으면 친절한 남자가 너를 지향해서 구해줄 것이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은 운이 나빠서 그녀를 구원해줄 남자를 못 만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결국 여성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동화에 나오는
여성 주인공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정해준 상대를 아무런 불평 없이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결혼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온갖 고난을 겪는다든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동화 제목 중에 드로셀 바르트 왕, 퀘니히 드로셀 바르트, 원 제목이 독일어로 퀘니히 드로셀 바르트인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똥지바퀴 수염을 한 왕이랍니다. 수염 모양이 아마 개똥지바퀴 새처럼 그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 동화에서도 보면 아름다운 공주는 그 아버지인 왕이 선택한 모든 결혼 후보자들을 거절하는데,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공주는 사실은 자기 주장이 확실한 여성이죠. 공주가 아버지가 정해준 결혼 후보자를 거절한다는 것이 이 동화에서는, 그런데 이 공주가 오만하고 거만한 탓으로 돌립니다. 남성에 대한 비판은 이 동화에서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여성은 그렇게 하면은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만한 딸을 벌 주기 위해서 이 아버지인 왕이 공주를 거지와 결혼시켜 가지고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죠.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가난한 악사는 다른 나라 왕이 변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딸의 거만한 생각을 없애고 이런 오만함을 벌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공주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너무나 큰 잘못을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결국 이 공주마저도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가를 인정하는 그런 순종적인 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또 다른 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텍스트에 보면은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알르라이라우 그랬죠. 제목이 알르라이라우. 이 동화에서도 보면 공주가 친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친아버지의 청혼을 받고 그 청혼을 피하다 못해 도망을 가는데, 하지만 다시 그 아버지 왕의 궁전으로 잡혀와서 하녀노릇을 하다가 결국 자신의 친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손 없는 소녀라는 동화에서도 딸이 아버지 때문에 두 손을 절단하고 부모의 집을 떠나고, 이들 모두 남성적인 횡포에 맞서 순종하는 여성상이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세 동화를 보면 모두 아버지에 대한 딸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 여성이 모두 죄 없이 쫓겨나고 엄청난 고통을 체험한 뒤에 명예 회복을 하는, 다시 결혼을 하게 되죠. 아내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동화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성이 얼마나 억압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여성들의 어떤 그 독립되지 못한 어떤 종속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 부당한 의식, 죄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고 가부장적 사회를 보여주는 그런 거울과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성들이 어떻게 이 가부장제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이 남편 뒤에서만 머물라고 강조하는 이런 동화들은 결국 여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지성과 어떤 독창적인 어떤 능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있죠. 이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여성들이 이 신데렐라처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깥에서, 외부에서 뭔가가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신데렐라 콤플렉스죠. 이게 이제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현대사에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여자한테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고전주의 이런 동화에서는 아동의 인간 교양을 위해서 긍정적인 것이 사실은 없다. 우리가 어릴 적에 재밌게 읽은 동화지만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내용을 주는 교훈을 보면은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가수 어느 여성 싱어 그룹 중에 백설공주라는 제목을 따서 그룹 이름을 정하고 음반을 만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저항 의식을 보여주는 가사들이 있어요. 이게 보세요. 혹시 이 노래 여러분이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백설공주 내가 창백하고 차갑게 놓이는 유리관을 깨부셔라. 독이 든 사과를 빨리 내뱉어라. 관 뚜껑을 힘으로 밀쳐라. 너의 관을 그렇게 소심하게 부수지 말아라. 너는 강하다. 그러면 긴 잠은 이제 끝날 것이다. 그러면 긴 잠은 이제 끝날 것이다. 이런 어떤 그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여자들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볼프강 미드라는 비평가가 한 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독일어로 메텐 파이프 아프덴 프린젠 하면 이제 영의 프린스입니다. 소녀여 왕자를 비웃어라 라는 제목인데, 여기에 이제 모아놓은 얘기를 보면 세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키스하러 왕자는 오지 않는다. 너희 근심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어떠한 왕자도 너를 부엌에서 왕의 자리로 데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삶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여성상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 동화의 여주인공 중에서 가장 선호되면서 사실은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여성상이 바로 이 신데렐라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순종형입니다. 그죠? 우리 현대 여성에는 권장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고, 과거 우리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이 신데렐라형 아닙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런 줄거리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 순종형이고, 두 번째 유형인 친북형, 희생형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지금 1시간이 넘었거든요. 너무 오래 하면 또 여러분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친목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